안녕하세요. 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답답했다가 반전의 묘미로 저를 기쁘게 해주는 채널에 저 역시 제 사연을 등판시켜 보려고 해요. 40대 중반 전문직 여성이고 남들이 봤을 때 성공했다고 할 만큼 제 길을 똑부러지게 잘 걸어 나가고 있어요. 여유로운 부모님 지원 아래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같은 회사 동기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완벽한 제 인생에 단 하나뿐인 상처가 있다면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워낙 성격이 긍정적이고 매사에 의욕이 넘치는 편이다 보니 사실 힘들었지만 늘 꿋꿋하고 씩씩하게 지냈어요. 너 문제 큰 거 아니니?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에휴, 우리 집 애들은 다 죄다 이 모양이야. 큰애나 너나 도대체 결혼 전에 뭐라고 돌아다녔길래 애가 안 생긴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결혼 전에 뭐라고 돌아다녔다뇨. 불쾌하네요. 그리고 임신이 꼭 여자 문제인가요? 남자 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요즘엔 현대의학으로도 잘 풀리지 않는 난임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 탓만 하지 마세요. 그래, 너 잘났다 이거지? 이래서 며느리들은 그저 고분고분하고 좀 덜 배운 여자애들로 데려오라니까. 그네나 너나 기가 그렇게 세니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무슨 말만 하면 말대꾸나 해대고 내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다. 저희보다 어머님 기가 보통이 아니신데 어머님은 아들 둘이나 잘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한마디도 안 져요 그냥. 결혼 전에는 귀염 있게 굴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아주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서 놀지?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요. 뭐 어차피 이제 가족인데 모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임신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성격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나름 시집살이를 제 식대로 헤쳐나갔고 시어머니 또한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였어요. 어른에게 말대꾸하는 게 예의가 없는 줄 알면서도 할 말은 꼭 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저와 제 손윗동서 형님은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병원을 다니며 인공시술이니 시험관이니 알아보았지만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서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의사를 밝혀왔었고 저 역시 그 의사를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형님네는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하기도 했었고 형님은 결혼한 지 7년이 다 돼갔기 때문에 더 애가 타들어갔죠. 저도 임신을 원하지만 그래도 더 간절한 형님이 임신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다 이런 탓이었어요. 그래도 동서는 좋겠다. 서방님이 아이도 쉽게 포기하고 우리 남편은 아이 아니면 안 된대잖아. 이번이 12번째 시험관인데 나도 이제 지치고 힘들어. 어머님 막말도 진짜 질리고 난 어떨 때 동서를 보면 참 속이 시원할 때가 많다니까. 형님도 힘들면 그만한다고 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애 가지고 그러나요? 그리고 여자 몸이 그렇게 축나는 건데 남자들이 뭘 한다고. 형님 아주버님한테 힘들면 쉬어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형님도 몸 좀 쉬고 마음도 쉬죠. 그래도 될까? 근데 이는 강력해. 아이가 없으면 결혼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절대 포기 안 할걸? 그래도 여자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 자신이 없으면 아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형님 먼저 돌보고 살피세요.
난 동서처럼 똑 부러지지 못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래도 나한테 동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데.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워낙에 착하신 분이기도 하고 아주버님도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밖으로 놔두는 일이 많아 딱히 옆에서 위로가 되지는 못해 보였거든요. 정 그런 형님을 위로하고자 오히려 주말이면 형님네 가서 같이 식사도 하게 되었고 종종 데이트도 많이 하였답니다. 형님은 그런 저를 참 많이도 예뻐해 주셨어요. 자주 만나서 그런지 외동딸인 저는 형님이 오히려 친언니 같은 마음이 들면서 더 좋아졌고 오히려 편한 친구 같기도 하였어요. 아주 쌍으로 잘 붙어 다닌다. 임신 안 되는 자매들도 아니고 뭘 허구한 날 그리 붙어 다니냐? 네가 큰애만 쫄쫄 쫓아다니니까 너까지 임신 안 되는 거 아니야? 임신도 없는다는데 뭐 보고 옮을 게 있어야 옮지. 에휴, 꼴들 보기 싫어라. 저희 꼴 보기 싫으면 주말에 안 부르시면 되겠네요. 저희도 막 영화 보려던 참이었는데 어머님 호출로 오게 된 거잖아요. 애라도 못 낳으면 찍소리 말 것이지. 뭘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내 앞에서 종일 나불거려? 혼 좀 나불티어? 어머님, 저 혼내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야 제가 제 서방한테 잘하는 법이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일 호철 씨 밥 안 차려줄 생각이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거 그대로 호철 씨한테 간답니다. 저게, 아이고, 뭐 저런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네. 그네 너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네가 형님으로서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우리 집을 개코로 알고 저렇게 까불어대? 이건 큰애 잘못이 가장 크다. 네가 말해봐. 에이 어머님, 동서는 나이도 어리고 귀엽잖아요.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데요. 이것들이 쌍으로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을 냈어 아주. 참나, 꼴랑 며느리 둘 있는 게 편먹고 나를 아주 왕따 시키네. 어머님, 그러니까 며느리들 잡을 생각 마시고 아들들을 잡으셔요. 임신이 왜 며느리들 탓이랍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남들은 아주 시애미한테 살랑살랑 군다는데 어찌 이것들은 에휴. 가끔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저 역시 기가 죽는 편은 아니라서 할 말은 다 하고 지냈어요. 그렇게 되니 딱히 마음의 병은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임신이 되지 않아 속상한 적도 많았지만 나름 그래도 어머님께 잘 대응해가며 맞서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착한 형님은 늘 어머님께 꾸중을 들어도 그저 잘못했다고 하며 어머님에게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 모습에 오히려 제 언니가 당하는 것 같이 마음이 안 좋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제가 옆에서 욕을 먹을지언정 형님을 보호해주고 싶었고 오히려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제 진짜 힘들다. 미안해. 밤에 내가 불렀지? 막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야. 시집와서 고향도 떠나고 친구들도 없고 내가 의지할 애가 있나 나만 아껴주는 신랑이 있나. 신랑이라곤 그저 매일 밖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내 마음 한번 헤아려 줄 줄 모르는데 딱 연락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늘 하시는 소리 이제 적응될 만도 한데 아직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 있지? 난 동서처럼 당당하지 못해서 할 말도 없고 그저 당하는 것밖에 안 돼. 아, 또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쩐지 저한테도 부재중 전화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아기 얘기 말곤 하실 말씀이 그렇게 없으시대요? 나 원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형님, 당당해지세요. 뭐가 그렇게 형님 잘못이라고. 솔직히 난임의 이유는 여러 가지 아닌가요? 그게 왜 여자 잘못으로 생각하는 건지 어머님도 진짜 구닥다리라니깐요. 아우, 속상하게 정말. 난 동서처럼 번듯한 친정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딱히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어머님이 안 입고 없게 보실만 하지. 요즘 세상에 사람 차별하는 것도 웃기네요. 누군 이렇다고 무시하고 저렇다고 잘해주고 형님도 할 말은 하고 사세요.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솔직히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게 얼마나 언어적, 정신적 괴롭힘인데 막말로 여자가 그렇게 고생해서 애 낳으면 뭐 하나요? 남자도 같이 육아를 해야 하는 거지. 근데 아주버님은 매일 그렇게 바쁘기만 하고 형님 혼자 애 볼 게 뻔한데.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아마 동서밖에 없을 거야. 나 진짜 우습지? 이 나이 먹고. 전혀요. 착하셔서 그래요. 전 뭐 그리 착하지 않아서 할 말은 다 하고 살지만 그래도 마음씨 고운 형님이 이 세상 살긴 더 좋죠. 주변에 적도 없고 전 할 말을 다 해서 그런가 저 역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서로 좋은 친구 하자고요. 형님은 그날 펑펑 우시며 하소연을 하셨고 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들어주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답니다. 제가 더 나서더라도 형님을 지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시어머니 생신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인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아이 타령을 하며 제일 먼저 형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아무 말도 없이 시어머님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나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님의 말을 경청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아들이 보통 아들이냐? 자그마치 내 장남. 근데 네가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한 명 못 낳는다는 게 말이 되니? 윗사람이 애가 먼저 들어서야 아랫사람도 보고 배우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은 이렇게 쉬운 게 힘드냐? 면목 없습니다. 병원 잘 다니고 있고 이제 다음 철수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손주 안겨드릴게요. 어머님, 뭐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보면 임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으세요? 무슨 저희가 이 집에 대를 이으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부부로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면 된 거지. 어떻게 볼 때마다 임신 얘기 안 하는 날이 없으세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님이랑 같은 마음으로? 어? 아니, 나는 뭐. 그냥 임신이 되면 좋지만 꼭 안 돼도 상관없지. 우리가 애 낳으려고 결혼했나? 엄마, 그만해. 아니, 결혼을 했으면 대를 잇는 게 정상이지. 그럼 애도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해서 우리 집 대를 끊어놔? 그게 꼭 여자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여자의 문제로 보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형님이랑 저도 지치네요.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새파랗게 제일 어린 게 시어머니 말에 말대꾸나 해대고. 너는 좋겠다. 아주 천군만마가 있어서. 아,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요. 오늘 좋은 자리니까 괜히 열내시지 마시고 식사하셔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화가 나셔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지만 그로 인해 형님은 임신 얘기로 혼이 나지도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전 집에 와
남편에게 아주버님도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며 형님이 안쓰럽다고 얘기하자 남편도 조금은 동감하는 눈치였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돼주겠다며 저를 달래면서 제 화를 식혀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회사 앞을 지나가던 중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보던 형님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지나갔어요. 어, 형님! 어머! 몰라 뵀어요. 멀리서도 긴가민가 했는데 형님 가방 보고 알았잖아요. 오늘 어디를 가시길래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세요? 와, 진짜 몰라보겠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진짜 너무 예쁘다. 걸그룹 같아요. 어머, 동서. 아, 맞다. 여기가 동선의 회사 근처지? 아, 나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좀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할게. 형님은 당황한 듯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고, 그냥 바쁜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환한 형님의 생기 있는 모습에 정말이지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본인을 가꾸고 꾸민다는 게 활력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니 오히려 우울한 형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주말마다 저와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많이 떨던 형님의 연락이 뜸해지며 한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저 역시 궁금했지만 그때 워낙 맡은 일이 많기도 하여 회사 일만 해도 복잡해 형님을 신경 쓸 여유가 있지 않았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온 식구를 불렀어요. 아유, 우리 큰애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한 방에 2명이나 탄생시키려고 오래 걸렸나 보다. 내가 쌍둥이 할머니라니. 어머, 형님 임신하셨어요? 어쩐지 요새 연락도 없으시고 바쁘신 것 같길래 기다렸는데 너무 잘 됐네요, 형님. 아, 동서 고마워. 다 동서 덕분이야. 옆에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이렇게 좋은 기운 받았겠어.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쌍둥이라니. 형님, 2배로, 아니 3배로 축하드릴게요. 저희 집 최초 조카네요. 와, 형수님, 축하드려요. 형은 뭐 이런 날까지 바쁘고 그런데요. 이런 날 다 같이 축하하면 얼마나 좋은데. 한동안 연락이 없던 형님은 깜짝 임신을 발표했고 자그마치 쌍둥이 임신이라며 아주 기뻐했어요. 늘 임신 타령을 하던 시어머니 또한 형님이 쌍둥이 임신을 했다고 하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였고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 웃음에 저 역시 마음이 흐뭇해지더라고요. 이제 형님도 어머님에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말이죠.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어머님은 임신한 형님을 치켜 세우는 동시에 저를 내리 깎으며 오히려 저에게 막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네 차례다. 그네는 7년 걸린 대신 2명을 한 번에 안겨주는 것이니 넌 각오해야 할 거야. 얼른 너도 임신해. 어머님, 임신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은 형님 축하 자리니 형님만 축하해줘요. 어머님도 좋으시잖아요. 좋다만 이제 네가 남았잖니?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그래도 임신은 필수니까 너도 어서 병원 다녀.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 그렇게 쥐잡듯이 잡은 것도 모자라서 동서까지 잡게요? 제가 임신했으니 그만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넌 너고 얜 얘다. 얘도 할 도리는 있는 거지. 그리고 너 임신했다고 슬슬 까불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나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며느리들이 이렇게 초를 쳐서야 원. 어쨌든 큰애는 임신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너야. 그것만 잘 알아두면 될 거야. 처음 보는 형님의 단호한 태도였고 어머님도 흠칫 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형님이 임신을 해서 좋아서 그랬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내 곧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지금 제 귀로 듣고 있는 것이 진정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가 의문스러워서 입이 떡 벌어지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맞다. 그네가 쌍둥이 임신했는데 집이 좁잖냐. 마침 니네 집이 42평은 된다지? 그렇게 친언니처럼 따라댔으니 너 집 좀 바꿔줘야겠다. 우리 손주들이 꼴랑 29평짜리에서 크게 할 순 없지. 너흰 둘이니까 29평도 충분하잖아? 네? 집을 바꾸라고요? 어머님, 이 집 저희 부모님이 살던 집 그대로 리모델링만 해서 해주신 건데 어떻게 그래요? 그건 아닐 말씀이죠. 그리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어머님이 집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손주들이 넓은 데서 뛰노는 걸 원하시면 어머님 집도 38평이잖아요. 어머님 집이랑 바꾸면 되겠네요. 어머님은 혼자시니. 너 지금 나한테 말 다 했냐? 너 내가 그동안 참고 말 안 했는데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대? 너 뭐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우리 아들도 똑같이 잘난 건 마찬가지인데 어디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불임인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아주 우스워? 불임인년 눈치도 없고 너 당장 짐 빼고 그네랑 집 바꿔. 알겠어? 어머님, 제가 괜찮다는데 진짜 왜 이러세요? 동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동서한테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지금 어머님 저한테 불임인년이라고 하신 거 맞죠? 제 귀로 제대로 들은 거죠? 아, 살다 진짜 이런 막말을 다 들어보네. 오히려 형님이 방방 뛰었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보고 불임이라며 막말을 해댔어요. 전 그 길로 울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마침 문 밖이어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니 기아말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이게 실화가 맞나 싶은 것이 제보를 꼬집으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엄마한테 제대로 따져 물어보게 되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여보세요? 아니, 형님 쌍둥이 임신 맞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네. 형님이 임신을 그렇게 원했잖아. 엄마네 병원 한 번 간다고 얘긴 하셨는데 그게 임신 때문에 간다고 한 줄은 몰랐어. 그래도 엄마가 진료봐줘서 좋네. 아니 근데 네 형님이 말 안 해? 너한텐 얘기할 거라고 하던데. 애 아빠가 네 시숙이 아니던데. 다른 남자더라고. 얘기 들었니? 너한테는 오늘 가서 얘기할 거라고 뭐 하더구만. 엄마도 놀래서 네 형님 엄청 조신하잖아.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묻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아직 못 들었구나? 아유 진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의사 생활 30년이지만 아직도 모르겠어. 뭐라고? 엄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게 말이 돼? 실수개가 아니면 누구 애라는 거야? 지금 확실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밥 잘 먹고 신소리 하겠니? 네 형님이 너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엄마가 지금 너한테 전화하는 건데
아직 몰랐구나.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나서 형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형님이 절 따라 나오셨고 뒤이어 제 얼굴을 보니 이제 알았냐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산부인과 교수인 우리 엄마 한마디에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들었구나.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명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시잖아.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어. 뭐 동서한테는 얘기하려고 했고. 어차피 어머님이랑도 다 아셔야 하는 얘기라서 뭐 밝혀줘도 상관없어. 이랑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시험관 할 때는 임신이 안 되더니 다른 남자아이는 쉽게 가져지네. 남편이랑 이혼할 거야. 어차피 그럴 생각으로 뱃속 애아빠도 만난 거고. 동서한테는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 임신 소식에 어머님이 저렇게 난리가 났지 뭐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형님, 그래도 이건 외도잖아요. 제가 아무리 형님을 좋아하고 친언니처럼 따른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죠. 제가 형님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마음? 웃기지 말라 그래. 그 사람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나 손찌검한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바보처럼 참고 살았지 뭐야? 근데 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 만나면서 당당한 남편을 보니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거야. 나 전혀 안 미안해. 이 집 식구한테. 네? 손찌검이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그럼 그동안 신체적 괴롭힘에 외도까지 참으면서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견디신 거예요? 아니 이게 실화냐고요. 어떻게 이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진짜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뭐야? 네 뱃속애가 큰애씨가 아니라는 거냐? 내가 다 들었어.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다시 씹으려봐. 저와 형님의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이 얘기를 다 듣게 되었고 그날 시댁은 완전 초토화가 되며 난장판이 되었답니다. 뒤따라온 시숙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본인도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이니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까지 이 사실을 오픈하자 오히려 당황한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는 것 같았죠. 들으신 그대로예요. 뱃속 우리 쌍둥이 어머님 손주들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 이혼할 거고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으니 준비하세요. 저 역시 든든하게 준비 중이니까. 오늘이 이렇게 며느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거네요. 동서는 나중에 보자. 이게 어디서 내 빼? 너 일로 와. 뱃속에 나발이고 이미 내 손주가 아니라는데 내가 가만둘 수 없지. 이리 오라고.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형님은 지금 뱃속에 아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머리끄덩이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가운데서 제가 말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임산부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말리게 되었답니다. 형님은 그대로 집을 나섰고 아주버님에게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알고 보니 모든 게 형님 말이 맞았답니다. 직살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살면서 시집살이에 남편의 외도까지 참고 또 참았고 아이를 가지면 남편이 변할 거라는 착각으로 시험관에 매달린 형님이었죠.
하지만 시숙은 변할 기미가 없었고 형님 또한 이혼할 생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제 회사 앞에서 예쁘게 옷을 입고 형님을 만났던 날, 형님은 이미 뱃속 아이 아빠를 만나고 있던 중이었고요. 그동안의 아주버님의 괴롭힘과 외도 증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쳤기 때문에 형님 쪽으로 소송은 기울게 되었고, 오히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도 그 귀책 사유에는 지금의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이 났어요. 그럼에도 형님 또한 외도를 하였기에 위자료를 많이 받지는 못하였고, 그렇지만 시숙은 재산 분할을 칼같이 해줘야 했어요. 형님은 모든 소송이 끝난 뒤에 정말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하였고, 뱃속 아이 아빠와 늘 함께 법정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외도녀 형님이었지만 제가 본 형님 모습 중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 또한 자상해 보였어요.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얼굴을 들고 다녀? 싸구려 같으니라고. 네가 뻔뻔해도 유분수지. 남의 애를 갖고 당당해? 당당하지 않을 건 뭔가요? 어머님,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어디 여자한테 손찌검이나 하고 바람을 피워대고 잘난 게 뭐가 있다고? 그놈이랑 안 되던 임신이 이렇게 한 번에 되네요. 어머님 아들 제대로 검사나 받아보라고 하세요. 어머님네 대 끊기게 생겼으니.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냐? 네가 어디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려? 네 주제에? 아유, 분해 죽겠네. 전 이제 알콩달콩 이 사람이랑 뱃속에 쌍둥이들 낳아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과거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행복만이 있겠죠. 그래도 덕분에 남자 보는 눈은 톡톡히 길러진 것 같아요. 쓰레기를 걸렀으니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만해. 나도 참고 있어. 내가 너 괴롭힌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너랑 나랑 바람은 쌤쌤 아니야? 그러니까 당당한 척 그만해. 어차피 너나 나나 도친 개찐이니까. 지도 바람 피운 주제에 뭘 그리 당당하다고 입을 놀려대? 내가 참는 줄 알아.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또 손 올리게? 어디 한번 해봐. 이제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리고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 검사 좀 받아봐. 이 정도로 임신 안 됐던 거면 너 진짜 문제 있는 거니까. 알겠냐? 아, 지긋지긋해. 니네 집안 진짜 진절머리 난다. 형님은 정말 당당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답니다. 시숙도 괘씸하고 억울해 보였지만 본인이 그동안에 형님에게 해온 짓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형님을 탓하진 못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형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저 역시 그 만남에 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눈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말하는 형님이었어요. 저 역시 형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단 한 가지 정말 과거가 많이 괴로웠다는 것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알고 나니 지금 형님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고 그래도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 동서. 진작 말 못해서. 근데 나 진짜 행복하다? 내가 동서 옆에서 언제나 힘이 돼주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동서가 나한텐 그런 사람이었어. 동서 덕분에 당당해지는 법도 많이 배웠고 새 인생 살 용기도 얻었거든. 다 동서 덕분이야.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며느리는 그저 당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동서를 보고 뼈저리게 느꼈어.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이야. 먼저 말 못해서 미안하고 내 진심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은 동서였다는 거야. 고마웠어.
아니에요. 사실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행복해졌다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렸을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 형님 혼자 아프게 한 거 같아서요. 그래도 이렇게 배부르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눈물 나네요, 형님. 앞으로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건승하세요. 우리 다신 볼 순 없겠지? 난 동서랑 이렇게 연락 끊기는 거 싫은데. 그래도 서방님도 계시고 하니 좀 그럴 거야. 인연이라면 언젠가 만나겠죠. 형님, 전 형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을 다해 형님의 축복을 빌었고, 형님 또한 고맙다며 울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전 시숙과 시어머니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사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불임이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와 그리고 뻔뻔하게 약한 여자를 괴롭히고 무력을 행하던 시숙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두 제 편이었고 본인도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며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는 큰아들이 있음에도 작은 아들을 놓지 못하셨는지 다신 임신 얘기를 하지 않겠다며 약속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히고 말았어요. 내가 임신 얘기 안 하마. 그네는 제가 할 생각도 안 하고 내 옆에 붙어서 에휴, 내가 너라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형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됐고, 난 우리 와이프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형수님 일 겪고도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착한 형수 저렇게 만든 것도 엄마랑 형 책임이잖아. 그냥 나 없는 셈 쳐줘요. 행복하게 살 테니까. 불효 막심한 놈. 지 와이프 때문에 엄마를 안 보고 살아? 네가 그러고도 아들이냐? 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자식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행복하대잖아. 엄마라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왜 자꾸 임신 타령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난 애 없어도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좀 내려놓고 본인 좀 돌아봐요. 사실 나도 진짜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엄마랑 형 무서워지려고 해.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뻔뻔해? 내 입에서 이런 말 나오게 하지 마요. 연락하지 마, 이제. 내가 자식 농사들을 다 망쳤네. 그네는 지 마누라 손찌검하고 외도해서 이혼당해. 둘째 놈은 나랑 절연을 한다고 해. 아유, 내 인생.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는 단 한 번도 왕래 없이 지내고 있는데 가끔 남편한테 가족이 보고 싶지 않냐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저만 있으면 된다는 립서비스를 하네요. 그럴 때마다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 싶은 생각도 농담처럼 들기도 한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아기가 없지만 이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깨먹으며 사는 것도 정말 행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좋겠지만 제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즐기며 살아가 보려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친구 같았던 형님은 잘 지내고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나네요. 늘 어딘가에서 행복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시댁 집안은 대가족이라
매번 시끌벅적하고 한 번 모이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모도 정말 대단한 게 아들만 6을 줄줄이 낳았어요. 과거에는 아들만 6이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다며 시댁에 모일 때마다 항상 안주거리 삼아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남편 아래로 5 형제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모두들 제 짝을 찾아 하나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제 밑으로는 5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항상 행사가 있게 된다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편이고 한번 모이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아는 서방님들은 큰 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었어요. 동서들도 딱히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집인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지불했었죠. 저희 부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5 동서 내외들에게도 계절 과일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있었죠. 저희가 아래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로 신경 써 주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그만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모이게 되면 서로 웃으면서 좋게 지나갔었죠. 시댁에서 6 형제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 명절 외에는 거의 간단한 통화 정도로 서로의 안부만 물었었는데 올해는 좀 신경 쓸 일이 많아 시댁에 모이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마찰이 서로의 감정을 건들게 되었고 5 동서들이 저를 따돌리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나가면 됐었는데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들은 서로 불만이 있거나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술 한잔하면 끝나는데 저와 5 동서들과의 사이는 생각보다 상당히 민감했었고 좀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에게 조금씩 불만들이 쌓여왔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동서들과 문제가 생긴 건 설날이 지난 이후 시모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자 신경 쓸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와 놀란 얼굴로 동서들을 쳐다봤어요. 그 이유는 다들 능력들이 좋아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여자치고는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고스펙 동서들이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뇌출혈로 1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에 둘째 동서로 시작된 불만이 막내 동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들의 태도에 시부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남편도 당황스러워 하길래 제가 동서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서로 많이 익숙해졌다 해도 시모가 입원해서 아직 눈도 못 뜨고 계셨는데 앞에다 대고 불만을 꺼낸 둘째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연초라 얼마나 바쁜데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회사에서 병원까지 오는데 차도 많이 막혔고 다음날 해야 될 일들도 밀려버렸다고요. 1달간 입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님께 여쭤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가 바쁜 건 이해하겠지만, 어머님이 방금 수술실에서 나오셔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집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동서도 알면서 그래? 둘째 동서만 그랬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둘째 밑으로 왜 다들 똑같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으셨겠어?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건데 왜 그걸 불만 삼는 거야? 좋은 회사에 다니려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건 가족 일이잖아. 평소에 잘 지내는 것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언제 동서들한테 심각하게 얘기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만큼은 동서들이 너무 지나쳤다 생각해서 따로 부르게 된 거야. 서로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일로 인해 저희가 힘들어지잖아요. 입원해 계시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이 바빠서 얼굴 못 비치면 그에 따른 불만들이 나올 텐데 저희가 신경 안 쓰이게 생겼어요. 형님은 과일 가게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월급 받는 저희 입장을 모르시겠죠.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맨날 상사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하필 연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희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그만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아, 언제까지 병실에 있을 거야? 나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수술도 잘 끝났고 얼굴 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있으려고. 뭐? 아버님한테까지 인사를 하라고? 좀 전에 했잖아. 당신 지금 내 심기 건드는 거야? 내일 내가 스케줄을 전부 망쳤으면 좋겠냐고. 셋째 동서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마냥 소리를 질러댔어요.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 밑에 동서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죠. 둘째 동서가 먼저 저와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이탈해 버렸고 뒤이어 셋째 동서가 따라가자 줄줄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그런 동서들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다들 줄지어 병원에서 나와 동서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 큰소리치지 못하고 동서들 뒤를 따라가는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둘째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그 밑으로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홍기를 놓친 서방님들한테 직장 동료를 소개해주면서 그 동료의 지인이나 가족과도 연이 되어 좋은 성과를 얻었었죠. 그렇게 둘째 동서의 도움으로 막내 서방님까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지만 같은 직장 선배라는 게 무시할 수 없었는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둘째 동서가 틀어지는 순간 그 뒤로 아래 동서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 동서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은 있었지만 일이 커질 만큼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몇 번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게 손윗사람한테 보이는 태도가
너무 예의가 없었고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해서 말을 가리지 않고 꺼내는 동서들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동서들의 뒤를 따라가려는 순간 뒤이어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연초라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거니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더 크게 일을 만들지 않길 원했어요. 그날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서로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을 테고 더 나아가 등까지 돌릴 만큼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동서들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모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동서들이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둘째 동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밑에 동서들은 아예 꿈쩍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저도 그런 행동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달 무상으로 5 동서들에게 보내주었던 제철 과일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서부터 저도 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보내지 않자 둘째 동서가 매번 받아먹던 과일이 떨어졌는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과일 장사가 잘 되나 봐요? 많이 바쁘신지 매달 주시던 과일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까먹으셨을까봐 연락드렸어요. 돈 주고 사 먹기에는 과일이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맛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형님 가게에 과일이 먹고 싶은데 오늘 좀 붙여줄 수 있겠어요? 내일 손님이 오거든요. 요즘 우리 과일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동수한테 보내줄 과일이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도 매번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긴 했지만 이번에는 물량이 적게 들어와서 아마 동수한테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동수한테 신경을 쓰고 싶긴 한데 매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보내주든지 할 테니까 당분간은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될 것 같아. 요즘 과일값도 만만치 않거든. 어머,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줄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과일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혹시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란 적 있어? 요즘 물량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동서만 줄 수도 없잖아. 밑에 동서들도 못 챙겨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겠어? 우리가 적자 보면서까지 보내주면 장사하는데 영향을 끼치니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보내줄게. 둘째 동서는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들어 장사도 잘 돼서 재고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던 동서들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늦게 붙이면 짜증 섞인 말투로 신경질을 부리는 일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일을 받아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태도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충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자 둘째 동서가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조금의 시간도 낼 수 없다던 둘째 동서가 며칠 뒤 아래 동서들을 데리고 저희 과일 가게로 몰려왔어요. 손에 꼽을 만큼 저희 가게에 거의 온 적 없었던 동서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던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어쩐 일이야? 많이 바빠서 어머님 병문안도 안 오더니 이렇게 몰려와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근처에 볼일 보고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기라도 한 거야? 그냥님, 저희 왜 과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맨날 아낌없이 먹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적응이 안 될 정도라고요. 냉장고만 열면 과일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서 저희 애들도 형님 과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찾아온 거예요. 과일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게 넘쳐나는데요? 오늘 온 김에 먹고 싶은 과일 좀 챙겨가도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들도 과일 없어서 보채고 난리라니까요.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과일 때문에 왔다는 거지? 내가 왜 그동안 안 보내고 있었는지 생각 좀 해봤어? 아니면 불만만 쌓인 거야? 매번 당연하게 받아 먹으니까 이번에도 설마 그냥 받아 먹으려고 온 거야? 동서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마트에서 과일을 사 먹기에는 돈이 아깝고 맛도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 그동안 내가 줬던 과일이 생각나서 가게로 찾아온 것 같은데 조금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했으면서 막상 냉장고가 비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도 허전해서 알아서 찾아온 거잖아. 다들 어머님 퇴원한 건 알고 있지? 그럼 건강은 어떠신지 잠깐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일이 바빠서 병문안 오기에는 힘들었다고 치자. 그럼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집에 계시면 주말에 잠깐 같이 시간 내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모여서 동해 바다에 놀러 갔다 오고 서로 여기저기 잘만 싸돌아 다니더구만. 어머님 댁에서 몇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동서들 어머님 댁에 가면 물 한 방울 묻힌 적 있었어? 그만큼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알곤 가끔 얼굴 보면 혼자서 무리하시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아? 정작 필요할 때만 얼굴 들이밀지 말라는 거야. 명절 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서로 음식 가져가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구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매몰찰 수가 있어?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몸도 약한데 최근에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었어. 내가 어머님 옆에서 힘들까봐 도와드렸는데도 그 정도로 약해지셨는데 동서들도 받은 만큼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겠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동서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시모가 항상 걱정하셨던 건 아들만 줄줄이 낳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둘째 서방님이 동서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둘째 동서의 소개로 다들 짝을 찾게 되자 시모가 너무 고마웠었는지 동서들을 항상 아껴주셨고 시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동서가 서방님들 전부 다 장가를 보내주게 했으니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저도 그런 노력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둘째 동서의 행동 때문에 아래 동서들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 중심을 잡지 않으면 집안이 휘청거리게 될 것 같아 저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였고
바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하라고 과외를 받으러 온 동서들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인정받을 만큼 고스펙인 동서들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걸 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동서들은 제 말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턴 저희 가게 과일을 먹지 않겠다며 다들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좋게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아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었는지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쪽 귀가 먹먹하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먹먹했던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일시적인 증상이길 바랐어요.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귀가 들리지 않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저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치료를 통해 돌아올 수 있다곤 하지만 그 기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한쪽 귀에서 발생되고 30대부터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런 증상이 저에게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어지럼증이 동반됐고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휴식만이 청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간단한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남들과 좀 다른 증상이 뒤이어 발생이 되었고 다음날 한쪽 귀마저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먹먹한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꼭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손짓을 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또다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드물게 양쪽 귀가 안 들리게 되는 현상도 있다면서 최대한 한 달 정도는 집에서 푹 쉬어주면 청력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했으니 의사 말을 믿고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남편 혼자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몸이 회복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가족들이 전부 다 알게 되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자 글을 써주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죠. 시모는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셨는지 몸도 불편하시면서 며칠 뒤 한약을 지어 오셨어요. 몸에 좋은 것들로 달인 거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글을 써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가 저희 집에 한 차례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동서내외들이 뒤이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궁금했는지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서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소곤거리고 있었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저 몰래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동서들의 시선은 저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줬어요. 단 한 명도 걱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제품의 녹음기를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청력이 회복이 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었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시모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했다며 시댁에서 잠깐 저녁 식사를 하고 오자는 말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죠.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자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돌려 위를 바라보니 동서들이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동서들의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면서 시모가 차려준 음식들을 먹은 뒤 시모가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지 거실로 나오라는 말에 둘째 동서가 저를 보면서 거실로 나가서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손짓을 했어요. 남자들은 식사가 끝이 나고 2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매번 똑같은 패턴이라 저는 시모가 들고 계신 과일 접시를 넘겨받아 거실 테이블에 앉았는데 동서들이 저를 마주보고 앉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험담을 하는 것 같은 말투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는 저는 답답했었지만 그냥 무시했고 시모가 준비해 주신 과일을 몇 개 먹은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저를 욕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저는 하루빨리 청력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청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의사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했지만 저는 2주 만에 청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2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고 제품에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서 시댁에 갔을 때 동서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기머거리가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또 쳐다보는 거 봐라. 우리 말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다 자기 업보인 거야. 그냥 알아서 때 되면 과일 주면 되는 걸. 그거 안 주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벌 받은 거잖아. 그냥 평생 귀가 안 열렸으면 좋겠네. 한 사람 조용해졌다고 싫은 말 안 들어도 되잖아. 별 볼 일 없는 게 꼴에 형님 대우 좀 해줬더니 자기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려 들어. 이 집안을 휘어잡을 사람은 나라고. 왜? 내가 이런 표정을 보이니까 기분이 나빠? 그런데 어쩌겠어? 양쪽 귀가 다쳐서 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데. 셋째 동서도 이참에 불만 있던 거 하고 싶은 말 다 털어놔. 어머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인 거야? 집안의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한다는 게 고작 과일 가게인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며느리로 받아준 걸까? 형님,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큰 아주버님도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눈도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한 대 지어박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 없어요?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내 입 본다고 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겠어?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먼저 일어나네. 과일만 아니었어도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는 건데. 동서들의 깔깔거리며 저를 보면서 험담을 했던 녹음 내용을 듣게 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부들거렸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당분간 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들과 있을 때마다 모든 내용을 녹음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왔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모든 걸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바빠서 시댁에 오지 않으려 했던 동서들은 저를 험담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는 일부러 시댁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청력이 돌아오기 전에 험담을 하고 싶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동서들은 저를 욕하는 거에 재미가 들려 시모와 남자들이 없을 때마다 막말을 퍼부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될 때면 자리를 피하면서 계속해서 참아왔었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시댁에 모두가 모였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제가 청력을 회복한지 모르고 맘 놓고 험담을 아끼지 않았어요. 듣지를 못하니 투명 인간 취급해도 된다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죠. 그렇게 묵묵히 동서들의 욕을 듣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둘째 동서가 로비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 이름인 최선희 씨를 부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동서들은 일어난 저를 보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된 둘째 동서는 소파에 앉아있는 동서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굳어진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택배를 받아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가족 모두를 불렀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동서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하고 있었죠. 2층에서 대화를 나누던 남자들과 주방에 계시던 시모가 거실로 나오는 순간 저는 상자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연결시켜 재생시켰죠. 택배로 온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 내용은 귀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5분 만에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런 귀머거리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정성껏 챙겨주시는 거야? 우리는 아예 찬밥 신세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그때 뇌출혈로 세상 떠나셨으면 우리가 시댁에 올 일이 줄어들잖아. 형님까지 옆에서 거두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 요즘 시대에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형님, 귀찮긴 해도 어머님 손맛은 좋잖아요. 반찬은 항상 무상으로 제공받으니 그걸로 만족해야죠. 저는 시댁에 오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저는 그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제들 중에 그 사람이 제일 삐쩍 말랐잖아요. 처음에는 자상함에 이끌렸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남자 구실을 어찌나 못하던지 배터리가 금방 떨어진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기본 1시간이 넘었었는데 저 사람은 10분도 못 넘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족했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정 떨어지던지.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 먹고 클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접근한 남자가 있어서 몇 시간 함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 사람은 거들떠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기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 동서는 어쩜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집안 내력인가 봐. 우리 그이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한 침대에 같이 눕지 않은 게 벌써 몇 달이나 됐어. 나도 풀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몰래 풀고 오면 되니까. 저 인간이 이제 남자로 보이지도 않더라고. 나는 애가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형님, 이런 대화 큰형님 앞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괜히 듣고 있을까봐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정말 괜찮겠죠? 꼭 저희 말을 귀 기울이는 것 같아서요. 정력이 회복되려면 1달 이상 걸린다고 그랬잖아. 아직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겠어? 저 표정을 봐봐. 멍 때리고 있잖아. 귀가 들렸으면 저러고 있겠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 나도 요즘에 봄을 타는지 많이 외롭던데 혹시 괜찮은 남자 있어? 나도 오래간만에 연애 좀 해보자. 그럼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남자가 주변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조만간 5대5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서방님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동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저를 밀치면서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던 녹음기를 뺏어 던져 버렸고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제 가방에 있던 사진들을 둘째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막내 동서가 주선한 비밀 데이트에 동서들은 외간 남자와 즐기고 있었고 증거물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동서들은 곧바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의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은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성격들도 비슷해서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동서들은 상당히 질이 떨어졌었고 시댁 집안을 완전 무시하고 있었죠. 시모가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순식간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5 동서들은 현재 상간소송으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제 앞에서 거침없이 비밀 얘기까지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였죠. 하나도 정상인 여자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들 외간 남자를 만나 즐겼다는 거에 서방님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들 이혼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아이들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들을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행동들이 결국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져 현재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금이 간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지게 되겠죠. 잘 지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와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서방님들이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랄 뿐입니다. 동서들 또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